어쨌든 오늘 얘기를 듣고 좀 흥미로우면은 2학년 때 올라와서 들으면 돼. 그래서 오늘은 재무경쟁이 뭔지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다룬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잘 봐라. 우리가 행정학에 대해서 할 때 행정학이라는 게 결국은 좋은 정부 혹은 정부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연구잖아. 어떤 관리 방법에 대한 연구란 말이야 주로. 그러면은 어떤 조직에서 사람이라는 게 결국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고 조직 내 인간으로 존재하고 사람과 사람이 조직을 만들어서 움직일 때 불가피한 문제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행정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구성하고 그 내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잘 활동하게 할 건가? 어떤 조직 형태, 어떻게 사람들 인센티브 줄 건가?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야. 그게 행정 조직론의 조직 관리에 대한 연구였다 그랬지. 그 다음에 결국은 좋은 정부라는 건 좋은 사람이 들어와서 열의를 잃지 않고 계속 일하고 또 부정부패하지 않고 이런 문제란 말이야. 그런 것들 연구하는 게 인상적인 문제란 말이야. 마지막으로 정부라는 것도 결국은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 그리고 서비스를 하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이때 서비스는 이제 행정 서비스라는 거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를 깐다든지 학교 교육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행정 서비스를 한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치안을 유지한다든지. 그러면 결국은 정부가 하는 일도 돈이 필요로 하는 일인데 그러면 어떻게 돈을 모아서 어떻게 자원을 모아서 어떻게 그거를 쓸 건가?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떻게 누수가 없게 할 건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 있잖아. 이게 바로 재무행정 얘기예요. 사실은 예산과 연결된 얘기예요. 그죠? 성욱 씨, 윤성욱 씨, 윤성욱 씨. 네, 교수님. 정부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정부가 이제 국민들에게 일을 한단 말이에요. 공공 서비스라는 일을 하는데 정부는 네. 돈을 어디서 마련해? 네? 정부는 돈을 그, 어디서 마련해? 어,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마련합니다. 정부의 수입원은 국민의 세금이야. 세금으로 네, 하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해. 네, 그리고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세금을 관리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역사적으로 의회라는 게 생겨나. 네. 그래서 그 예산권은 의회가 갖고 있어 전통적으로. 그 얘기도 이제 거기까지 해보려고 그래. 그래서 원래는 굉장히 다양한 얘기를 하거든. 예산이라는 문제도 얘기하고 재정정책도 얘기하고 뭐 예산이 어떻게 결정되고 그다음에 어떤 국회와 행정부 간의 관계는 것도 하는데 오늘은 그런 걸 브로드하게 얘기하려고 그래. 보시죠. 정부 예산은 크게 두 축으로 돼 있어. 하나는 세입. 세입은 그야말로 예산을 걷는 거지. 그다음에 세출. 세출은 그 돈을 쓰는 거야. 세입은 잠깐 봐라. 세입은 국민들에게 돈을 걷는 그러니까 조세를 통해서 돈을 걷는 거거든. 한국은 세금이 OECD 국가 기준으로는 세금이 적은 나라에 속해. 봐봐. 이 왼쪽 그림 봐봐. OECD 평균이 세금이 25.1%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국민의 소득 중에서 평균 소득 중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어느 정도냐는 그거거든. 우리나라는 OECD 평균 한 25%. 그러니까 100만 원 수입이 있으면 한 25% 정도로 세금을 내는 나라 낸다고 하는데 한국은 굉장히 적어. 18.0%야. 한국은 그러니까 OECD 기준으로 굉장히 세금이 적은 나라야. 기환 씨, 신기환 씨, 네. 한국은 왜 세금이 적은 나라가 됐을까? 어, 그런 세금을 인상할 때 음, 그런 국민들의 음, 어떤 반발이 심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맞아. 그런 이유야. 비싼 이유야. 보면은 우리나라처럼 세금이 적은 나라가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 세금이 적은 나라야.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 국가들 있잖아. 스웨덴 복지 국가라든지 뭐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나라들 있잖아. 이런 나라들은 세금이 많아. 이쪽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라든지 벨기에, 이태리, 노르웨이, 프랑스 이런 나라는 세금이 많은 나라야. 이게 뭐냐면은 이 나라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유럽식 복지국가를 한 나라거든. 그러니까 복지국가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국가가 국민들의 어떤 소득 보존을 위한 정책을 많이 한다는 복지 정책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그 재원이 어디서 오겠어? 결국 국민 세금에서 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복지의 양과 세금의 양은 거의 비례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복지를 원하면 그만큼 국가가 쓸 돈이 많으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돼. 그래서 국제적으로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한국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 그러니까 세금을 적게 내고 복지가 적은 나라에 속해. 이쪽 스웨덴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고부담 고복지. 세금을 많이 내고 복지를 많이 하는 나라야. 이건 복지 정책에 대한 얘기거든. 이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관심이 있으면은 이 수업은 내가 하고 있어.
내가 복지정책, 사회정책이라는 수업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 수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금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은 나중에 내 수업을 들으면 돼. 내 수업은 4학년으로 개설하고 있는데 3학년 이상 되면 들을 수는 있어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걷는다. 세금을 거두면은 그게 예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쓸 돈이 되는 거지. 행정학도 정도 되면은 그 나라의 하나의 예산을 알고 있어야 돼. 전혜영 씨, 전혜영 씨. 네, 교수님. 우리나라의 올해 예산이 얼마인 줄 알아? 아니요. 여기 써 있잖아. 558조야. 555조야. 555조면 감이 안 오지. 555조면 어느 정도의 돈이냐면은 우리나라의 1년 GDP가 얼마일까? GDP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1년 동안 생산하는 상품, 서비스의 총액이야. 그 액수가 얼마일까? 혜영 씨. 재영 씨. 우리나라 총 GDP가 어느 정도 될까? 여기는 그건 안 써 있어. 음, 모르겠지. 내가 고학년한테 물어볼게. 기환 씨, 신기환 씨. 우리나라 1년 GDP가 얼마 정도 될까? 1인당 GDP는 3만 불로 알고 있는데 그건 넘었지. 총 GDP는 그러면 5천만 원 곱하면 우리나라 GDP가 최근에 이탈리아를 네. 넘어섰어. 이탈리아보다 GDP가 커 지금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3050 클럽 1인당 3만 달러가 넘고 그 다음에 인구가 5천만이 넘는 7번째 국가가 됐고 그 다음에 경제 규모도 이탈리아를 앞섰어. 이탈리아가 어떤 나라냐면은 선진국의 최소 수준이라고 하는 나라야.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원래 전통적으로 유럽에 있었으니까 선진국이지. 그러니까 경제 규모도 크고 그 나라 이제 명품이라든지 특별한 산업들이 발전한 나라인데 한국이 작년인가 최근에 이탈리아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큰 나라가 됐어. 굉장히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한 거지. 근데 그 규모가 얼마냐? 한 2천조가 조금 넘어. 2천조. 2천조면 또 감이 안 올 텐데 2천조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미국의 지금 GDP 1등 국가야. 미국의 GDP랑 한국 GDP가 13배 차이나. 13배. 그러니까 한국 2천조보다 13배 큰 나라가 미국이라 보면 돼. 일본하고 한국은 어느 정도 차이 나면 한 7배 정도 차이나. 7배.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인 거야, 그게. 그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2천조를 한국 GDP로 잡으면은 우리가 예산이 555조니까 한 예산의 4분의 1 아니 GDP의 4분의 1 정도로 국가 예산이 쓰는 거야, 사실은. 그 정도. 그리고 이 예산은 계속 커져. 이하늘 씨, 하늘 씨. 정부 예산은 왜 계속 커지는 걸까? 이하늘 씨. 이하늘 씨. 그만큼 쓸 일들이 많아져서. 맞았어. 점점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나라가 쓸 일이 많아져. 그래서 예산은 계속 커져. 그래서 예산은 거의 매년 쭉 늘어나. 점진적으로 늘어나. 작년보다 올해가 많았어. 올해 이제 9월 달 되면은 여러분들 잘 지켜봐. 내가 나중에 뒤에 얘기할 텐데 올해 9월 달 되면은 행정부가 국회에다가 예산안, 내년도 예산안을 얼마로 하겠다고 예산안을 제출을 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국회가 그 예산안을 심의를 하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분명히 올해보다는 더 많을 거야. 어쨌든 올해 예산은 작년에 짠 거야. 작년 9월 달에 짠 예산이 작년 12월 달에 통과돼서 올해부터 쓰는 거야. 그 예산은 어떻게? 그 예산이 555조야. 그죠? 이 돈 어디다 쓰는지 봐봐. 어디다 쓰는 게 제일 많니? 보건복지 고용에 쓰는 게 제일 많지. 이게 한 199조, 9조, 한 200조 정도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한국의 경제 규모는 2천조 정도가 되고 그거는 이제 미국의 13분의 1 정도의 규모고 하지만 이탈리아보다 높아서 굉장히 세계적으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 속하는데 그것의 4분의 1 정도가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야. 그리고 그 예산의 한 3분의 2, 3분의 1을 보건, 복지, 고용에 쓴다고 보면 돼. 그죠? 한 요 정도로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면 돼. 이런 규모를 좀 알고 있으면 좋아. 그래서 행정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데이터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아. 그죠? 이 정도다. 그러면은 세금은 어디서 오느냐? 세금은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들이니까 세금 낸 적이 없을 거야. 세금은 크게 세금을 내는 기호는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소득에 물리는 세금이야. 소득에. 소득에 세금을 물려. 또 하나는 소비에 물려. 소비에 물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소비를 행위를 할 때마다 세금이 붙어. 우리가
부가가치세. 여러분들이 물건 사잖아. 물건 사면은 여러분들이 소비 활동할 때마다 그 물건에 9%씩 세금이 붙어. 혹은 경험인지 모르겠는데 비싼 레스토랑 같은 데 가잖아. 혹은 호텔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은 세금이랑 텍스랑 물건값이 따로 나오지. 그죠? 그래서 가령 이제 커피값 같은 거 내면은 값은 한 15,000원인데 또 세금이 따로 붙어서 총액은 한 2만 원 넘게 나오잖아. 이런 거는 텍스를 소비에 붙는 세금이란 말이야. 또 하나는 마지막에 붙는 건 뭐냐면 재산에 붙어. 그러니까 세금을 붙이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원이라고 하는데 세금을 물리는 것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면 돼. 소득에 물리거나 재산에 물리거나 소비에 물리는 거야. 예전에는 생각해봐라. 국가 일이 적었을 때, 우리가 이제 19세기 때 이제 경찰 국가라든지 국가가 하는 일이 적었을 때는 세금이라는 게 굉장히 심플했었어. 왜냐하면은 세금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의 어떤 재산을 혹은 소득의 일부를 덜어내는 거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강제적인 행동이거든. 존 노크 기억나? 존 노크가 뭐라 그랬지? 국가 역할이 뭐라 했어? 유하은 씨, 하은 씨, 하은 씨. 네? 존 노크가 국가는 국민의 무엇을 지켜줘야 된다 그랬지? 어, 로크는 음. 국가 역할이 뭐야? 존 노크가 얘기했어. 참 죄송합니다. 발표가 끝난 뒤라 까먹었습니다. 오케이, 상관없어. 항상 새로운 게 좋아. 로크는 국가의 존재를 세 가지를 지켜준다 했어. 생명과 자유와 마지막으로 재산이야. 재산. 그러니까 재산을 국민의 재산을 훔쳐가는 것은 국가가 해서는 안 된 일이야. 그래서 이런 존 노크식의 생각을 극단으로 밀고 나가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어. 그런 사람들은 국가가 내는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야. 국가는 재산을 지켜줘야 되는데 왜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해 가느냐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거든. 어쨌든 이런 건데, 그래서 국가 역할이 굉장히 작았을 때는 세금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했었어. 주로 어떤 세금이었냐면 관세. 이게 무역을 거래할 때 물리는 관세. 그리고 조금 비인간적인 인두세. 그냥 그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머리숫대로 내는 물리, 세금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 근대 국가가 발전하면서 국가 역할이 커지잖아. 그러면 정부가 할 일이 많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돈 쓸 데가 많아지잖아. 돈 쓸 데가 많아졌다는 건 뭐냐면은 점점 세금을 개발하는 거야. 점점 세금을 개발해 나갔던 역사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몇 가지 세금인데 개인의 기준으로 내는 세금인데 첫 번째는 사회보험세라는 게 있어. 사회보험세가 뭐냐면은 복지국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혹은 뭐 고용보험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은 보험료지만은 사실 세금과 똑같아. 이것을 이제 사회보험세라고 하는데 언제 처음 만들어졌냐면은 1883년도에 처음 만들어져 독일에서. 이건 뭐냐면은 독일에서 19세기 말에 독일에서 처음으로 복지국가라는 걸 만들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비스마르크라는 그 당시의 재상이 독일을 통일한 다음에 독일의 당시 노동자들이 사회주의자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산재보험과 연금이라는 걸 도입을 해. 도입을 하면서 이런 거지. 당신들이 평소에 돈을 내놓으면은 그 돈을 국가가 모아놨다가 당신들이 다쳤을 때나 노후가 되면은 연금으로 지급해 줄게. 이런 제도를 만들어. 그래서 그때 사회보험료가 만들어져. 그러니까 사회보험료라는 거는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세금이야. 그죠? 그다음에 소득세. 소득세는 뭐냐면 소득에 물리는 세금이야. 이건 뭐냐면 나폴레옹 전쟁 때 영국에서 처음 만들어졌어. 나폴레옹이 1801년도 때 영국을 침입하잖아. 그때 영국이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데 전쟁에 가면 돈이 들잖아. 그러니까 재원을 마련해야 되잖아.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냐면 소득에 물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소득세의 기원이야. 그래서 소득세는 19세기 초에 만들어져. 소득세가 그리고 지금은 어느 나라 소득세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소득세를 20세기 초에 헌법을 바꿔서 도입을 해. 이게 뭐냐면은 소득세 내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저항이 많은지 알 수가 있는 거지. 아니 내 소득에다가 왜 세금을 물리는 거야? 국가가 보존해줘야지, 지켜줘야지 이래가지고. 근데 소득세를 이제 미국에서는 수정법 16조를 개정하면서 소득세라는 걸 만들어. 그리고 지금의 소득세는 어떻게 물리냐면은 누진세로 물려. 유지선 씨,
네. 누진세로 물린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잘 모르겠습니다. 누진세 이런 개념이야. 부자에게는 많은 세금을, 가난한 사람에게는 적은 세금을. 응?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은 세금 구조가 이렇게 누진적으로 돼 있어.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만약 1억 원을 벌잖아. 1억 원을 벌면은 내 1억 원 중에서 4천만 원까지는 18%, 6천만 원까지는 22%, 뭐 8천만 원까지는 뭐 30 몇 프로, 그리고 8천만 원 넘는 구간에 대해서는 뭐 40 몇 프로 이렇게 누진적으로 세금이 붙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게 되겠죠. 적은 사람은 즉 4천만 원대 구간에 있는 사람은 18%만 내게 되겠고 이런 식으로 누진세를 붙어. 나연 씨, 네. 소득세를 이렇게 누진세로 붙이는 거는 그러니까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내고 가난한 사람에게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이제 누진세 아이디어인데 이게 정당한 것 같아 안 한 것 같아? 저는 정당한 것 같습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많은 사람에겐 우리가 생각해봐.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는 게 정의로운 건 아니거든. 그죠? 그 사람의 처지에 맞게 대하는 게 정의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적인 형평성이라는 개념인데 가난한 사람에겐 적게 돈 많은 사람에게 많이 이게 정의롭다 보는 거야. 그래서 누진세 도입돼. 근데 이 누진세도 굉장히 저항이 많았어. 그래서 이 누진세, 소득세를 누진적으로 한다는 것도 20세기 때 거의 도입되는 거야. 세 번째 법인세는 뭐냐면은 소위 말하는 회사에 물리는 거야. 회사도 소득이 발생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거는 누진적으로 안 물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 뭐 18%, 24% 이렇게 두 단계로 물려. 이거는 이제 회사라는 게 이제 법인이지. 법인격을 갖고 있잖아. 회사에 물리는 거지. 재산세는 뭐냐면은 재산세는 좀 오래된 세금이야. 내가 갖고 있는 재산에 물리는 거야. 지금으로 따지면 어떤 거냐면은 부동산세 같은 거야. 부동산세. 최근에 이제 이 대표적인 게 재산세. 우리가 재산세는 1년에 2번 내. 우리가 아파트나 집을 살고 있으면은 그 재산이잖아. 그러면 그 가격에 대해서 공시지가라는 걸 매겨. 가령 우리 집이 10억이면은 10억의 세금을 다 물리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과표를 만들어. 10억이니까 한 8억 정도로 만들어. 8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거야. 그리고 여기도 비싼 집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라고 해가지고 조금 세금을 더 물려. 이거는 이제 우리 신문에서 종합부동산세라는 얘기 들어봤지. 강남 집값들 세금 많다고 이런 거야. 이건 재산에 물리는 거야. 재산에 물려서 저항이 굉장히 세. 그리고 마지막에는 소비세라는 걸 만들어져. 소비세는 진짜 최근에 만들어진 거야. 이거는 20세기 중반에 프랑스에서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소비를 하는 행위가 할 때마다 물건값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물건을 구입할 때 우리는 그 물건의 원가도 구입하지만 원가를 지불하지만 또 우리의 소비 행위에 대해서 9%의 소비세를 내는 거야 사실은. 그게 부가가치세죠. 그죠? 이런 식으로 세금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세금을 걷어내는 거, 추출해내는 거야. 그래서 정부의 능력 중에서 그 나라가 유능하다 유능하지 않다의 능력 중에서 지표 중에 하나가 그 나라가 세금 추출 능력이 얼마나 좋은가. 이게 국가의 주요한 능력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어. 세금을 거둘 때는 거위의 깃털을 뽑듯이 거위를 요리할 때 그런가 봐. 깃털을 막 뽑으면은 거위가 막 지랄 발광을 할 거 아니겠어? 그래서 거위가 자기 죽는지 모르게 빠진지도 모르게 거위 깃털을 뽑으라는 얘기가 있나 봐. 세금도 그렇게 뽑으라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가가 세금을 걷어서 재원을 마련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돈을 쓰는 거야. 이 돈을 이제 각종 아까 얘기했던 이런 데 쓰는 거야. 보건에도 쓰고 일반 행정에도 쓰고 교육에도 쓰고 국방에도 쓰고 이러는 거죠. R&D, SOC 이런 데 쓰는 거야. 그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정부가 아까처럼 이런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렇게 돈을 써.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거죠. 올해는 555조를 이제 세금을 걷어 쓴다고 계획을 세운 거야. 그죠? 근데 보통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결국은 가정 살림과 비슷하게 생각해. 나라 살림이라는 표현을 하거든. 그러니까 나라 살림이라는 건 뭐냐면 가정 살림과 나라 살림이 결국은 재무 행정 얘기야. 나라 살림과 가정 살림을 혹은 개인의 주머니 사정을 거의 유추해서 생각해. 그러면은 약간 오해가 생겨.
봐봐. 황인성 씨. 황인성 씨. 네. 자기가 자기 하루 한 달에 용돈을 쓴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자기는 지출을 할 때 먼저 그러니까 지출을 먼저 생각해, 수입을 먼저 생각해? 돈 쓸 때를 생각해, 아니면 돈이 들어올 거를 먼저 생각해? 쓸 거를 생각합니다. 진짜? 돈 쓸 거부터 생각하는 거야? 돈이 없으면 어떡해? 적게 먼저 하고 수익이 많으면 좀 더 늘려가요. 아, 그렇게? 네. 그러면 굉장히 이 재무행정 이해하기 쉽겠는데? 보통은 우리 사람들은 보통 먼저 들어온 돈이 먼저 들어오면 그걸로 지출을 생각하잖아. 그잖아. 내가 말이 뭐 하고 싶어도 수입이 없으면 안 되니까 먼저 올해 용돈이라든지 수입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하잖아. 그지? 보통 그렇게 하잖아. 나도 그렇게 하거든. 보통 나도 뭐 맨날 뭐 하고 싶지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고 싶지만은 수입이 빠듯하니까 이 수입의 범위 안에 산단 말이야. 그죠? 이게 보통은 가정살림의 원리란 말이야. 나라 살림은 거꾸로야. 나라 살림은 거꾸로야. 먼저 지출을 생각해. 그러니까 어디 내년도에 어디 돈이 쓸 거다 생각해. 가령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짤 때 내년도에는 아마 코로나19 백신이 많이 쓰일 것 같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소득 격차가 커질 것 같아. 실업도 많을 것 같아. 이런 데 돈을 써야겠구만. 그래서 수입을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돈을 이런 데 이만큼 마련해야겠고, 내년도는 한 600조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내년도에 돈을 600조 마련해야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출을 먼저 생각하고 수입을 생각해. 이 수입은 뭐야? 결국은 돈 쓸 때를 먼저 예상한 다음에 그만큼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야. 세금을 걷어들이고, 세금을 그만큼 못 걷어들이면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거야. 즉 빚을 내는 거야. 정부는. 그러니까 개인의 수입과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개인은 돈 들어온 거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하지만은 정부는 먼저 지출을 고민한 다음에 지출에 맞춘 수입을 고민하는 거야. 세금으로 걷고 세금으로 다 충당이 안 되면은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는 거야. 이런 식의 거꾸로지. 두 번째는 다시 황인성 씨 다시 물어볼게. 인성 씨. 네. 자기는 한 달 용돈 얼마야? 한 달 40만 원? 40만 원? 부모한테 받는 거야? 네. 부모님한테 받는 거야? 네. 다른 수입원은 없어? 알바를 안 해가지고 알바 안 있습니다. 40만 원에 맞추는 거야? 네. 그럼 자기도 수입을 먼저 생각하는 거지, 뭐 지출을 먼저 생각해. 수입을 먼저 생각하는 거지. 자기가 만약에 내가 다음 달에는 나 뭐 조금 뭐 컴퓨터 좋은 거 사고 싶어, 이렇게 지출 생각한다면 어머니한테 컴퓨터 2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못 하잖아. 그잖아. 네네. 국가는 거꾸로 한다는 거야. 국가는 먼저 지출 생각한 다음에 거기에 맞춰 수입을 생각한다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어머니가 어느 날 이번에는 조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지출이 줄어서 하면 어떻게 돼? 자기도 지출을 줄여야 되잖아. 그지? 지출을 줄이잖아. 근데 나라는 거꾸로야. 나라는 경제가 어려우면 오히려 지출을 많이 해. 이상하지? 네. 정부는 경제가 어려우면은 오히려 지출을 늘려가지고 오히려 경제를 살려. 이게 이제 케인주주의 이론인데, 정부의 지출은 크게 소비와 투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은 정부가 지출하거나 민간이 지출하는 거야. 근데 경기가 어렵다는 거는 그러니까 기업과 개인이 소비를 줄이는 거잖아. 그러면 그 소비 감소에 따른 경기 하락의 문제가 있잖아. 그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돈을 안 쓰면은 경기가 하락한단 말이야. 그러면 민간의 그 감소분에 대해서 정부가 오히려 지출을 많이 함으로써 경기를 유지해줘. 그러니까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는 오히려 지출을 늘려. 그러니까 가정의 살림과는 다른 거지. 같은 맥락으로 황인성 씨, 네네. 40만 원 용돈을 받는데 올해는 30만 원을밖에 안 썼어. 그럼 10만 원이 저축하잖아. 그지? 네. 저축해야 되면 다 써버려. 저는 저축은 잘 안 하긴 합니다. 그래? 나라 살림이랑 비슷하게 사네.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야.
나라 살림도 절대 저축은 안 해. 나라 살림은 오히려 봐봐. 나라 살림 이런 거다. 먼저 쓸 거부터 생각한 다음에 돈을 마련한단 말이야. 세금을 걷는단 말이야. 그리고 지출을 올해 썼는데 555조를 올해 썼는데 잘못해서 550조가 남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얘기는 뭐야? 거꾸로 대입하면 무슨 얘기가 돼? 국가가 쓸 데도 없는데 국민에게 세금을 50조나 더 걷는 게 되잖아. 그죠?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올해 555조 쓰려고 돈을 세금을 걷었는데 기껏 1년 써봤더니 50조나 남아버렸어. 세금을 더 걷었다는 얘기잖아. 이건 말이 안 돼. 그래서 정부 회계는 무조건 다 써야 돼. 지출을 아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무조건 다 써야 돼. 이거는 뒤집어 얘기하면은 필요 없는 세금을 걷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라 살림처럼 생각하면 안 돼. 정부 예산은. 정부 회계는. 그죠? 그래서 좀 다른 논리다. 그래서 이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가 채무가 너무 많아지면은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닐까? 개인 살림은 빚이 많으면 망하잖아. 그죠? 생각해봐. 내가 지출을 하려고 막 돈 끌어 쓴단 말이야. 그러다가 사채 끌어 쓴단 말이야. 사채 끌어 쓰고 그러면 막 고율의 이자가 돼가지고 결국은 장기 팔고 결국은 집안 폐가 망신한단 말이야. 이런 이미지로 생각한단 말이야. 나라 살림은. 그래서 나라 살림도 너무 빚이 많으면 안 되겠다 생각한단 말이야. 물론 나라 살림이 빚이 많으면 안 되긴 안 돼. 근데 개인 살림하고처럼 똑같은 건 아니야. 어쨌든 다른 논리라는 거야. 그래서 예산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첫 번째 기능은 당연하게 국가 기능을 하는 거야. 행정 서비스. 여기서 보이는 이런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게 국가 예산의 기능이야. 두 번째는 정치적 기능을 해. 정치적 기능.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해. 조민상 씨. 네. 국가 예산이 재무행정이 소득 네. 재분배 기능을 하거든. 왜 그럴까? 세금을 내고 그걸로 다시 국민들을 위해 쓰니까? 그렇지. 두 가지 방향으로 되는 거야. 일단은 조세 차원에서는 세입 차원에서는 누진세로 세금을 걷잖아. 그죠? 부자에겐 많이 가난한 사람에 적게 걷잖아. 이 과정에서 소득 분배가 일어나. 그죠? 그리고 그렇게 거둔 것을 다시 복지 정책으로 다시 국민들에게 공공 서비스 주잖아.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부자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혜택이 가도록 이렇게 정책을 쓴단 말이야. 그죠? 이 과정에서 소득 분배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복지국가는 시장에서 벌어진 소득의 불평등을 정부의 정책으로 줄여주는 게 복지국가야. 그죠? 이게 예산 활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정책 기능은 소득 격차를 줄여주는 기능을 하는 거죠. 세 번째 기능은 경제적 안정화 기능을 해. 예산을 통해서.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어려울 때 지출을 늘리는 거야. 케인즈라는 사람이 1930년대, 20년대 말 30년대 서구에서 대공황이 왔어요. 대공황이 왔는데 그때 아이디어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생각은 뭐냐면은 경제는 시장은 내버려두면은 그냥 자기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어서 대공황은 뭐냐면은 너무 공급이 많아가지고 대량 공급이 일어나서 이 공장에 생산한 상품들을 다 못 사서 공급광이 일어난 거야. 공급광이 일어나가지고 실직이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가 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대공황이 일어났어. 그때 당시에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내버려 두라는 거야. 내버려 둬. 시장은 원래 자연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렇게 공황이 오래 가다가 보면은 결국은 생산도 줄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 수요랑 이제 그 폭이 맞으니까 결국은 가격이 맞춰져 가지고 다시 시장이 살아난다. 정부는 개입하지 마. 이거 있었어요. 그죠? 그때 케인즈가 짠 하고 등장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너무 오래돼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 수요가 모자른 만큼 정부가 나서서 정부가 수요를 해줘야 돼. 이 얘기 뭐냐면 정부가 예산을 투여해서 정부가 돈을 풀라는 거야. 그래서 경기를 살리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진폭이 커질 때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가 수요자로 나서주면은 이 진폭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봐봐라. 코로나19 때 국가가 나서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쏟아붓죠. 그죠? 미국 같은 경우는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온 다음에 경기 진짜책으로 2조 달러를 쏟아붓기로 했어. 2조 달러를. 2조 달러가 어느 정도 규모일까? 2조 달러는 2천조 원 정도 되죠? 2천조 원은 뭐야? 우리나라 1년 GDP랑 똑같죠? 미국 이렇게 큰 나라야. 경기 진작으로 한국 GDP만큼을 쏟아붓는 거야. 그죠? 우리나라도 작년에 기억날지 모르겠지만은 1차 추경, 2차 추경, 3차 추경, 4차 추경까지 했어. 추경이란 건 뭐냐면은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발생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경기가 급강하를 해. 그죠? 작년에 재작년에 예상하지 못했던 거야. 재작년에 예산을 짤 때. 그러니까 긴급하게 돈을 마련하는 거야. 돈을 마련해서 그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쓰는 거죠. 그래서 경기가 급강하는 걸 막는 거지. 예산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예산이 정부가 제1의 투자자가 되거나 제1의 수요자가 돼가지고 불황기 때 돈을 써줌으로써, 돈을 풀므로써 경기가 더 떨어지는 걸 막아주는 거야. 화랑기 때는 반대지. 화랑기 때는 오히려 정부가 돈을 걷어들여. 어떻게 걷어들이면 될까? 국채를 발행하는 거야. 국채를 발행하면 사람들이 그 국채를 사면은 시중에 돈이 걷어들여지죠. 그렇죠? 그러면서 경기가 너무 뜨거워지는 걸 막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예산 활동을 통해서 경기가 너무 떨어지는 것도 막고 너무 오른 것도 막는 거야. 이런 얘기는 경제학과 가서 배워도 되고 재무행정 가서 배워도 돼. 더 자세한 얘기는. 어쨌든 예산이 이런 기능을 한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일을 하기 위한 재원이라는 성격이 있고 그 과정에서 소득 분배가 일어나서 정치적 기능을 할 뿐더러 경기가 너무 급강화되거나 너무 뜨거워지는 거를 막으면서 경기 조절의 이 패턴을 이렇게 완화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경기 조절 기능도 한다.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래서 국가 채무. 유빈 씨, 설리빈 씨, 설리빈 씨. 설리빈 씨, 안 들려? 설리빈 씨, 들려? 손가락 표시해봐. 들려? 오케이. 정우 씨, 김정우 씨. 네, 작년에 우리나라가 추경을 4차에 걸쳐서 하면서 나라 빚이 늘었다는 얘기 들어봤어? 네, 대략적으로 들은 것 같습니다. 들어봤죠. 작년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추경을 많이 하면서 나라 빚이 많이 늘어났어. 나라 빚이 늘었다는 건 뭐냐면은 정부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채를 발행을 해.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렸다는 뜻이야. 그게 우리나라가 보통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이 40%가 안 되는 나라인데 작년에 코로나 이후로 40%가 넘었어. 이 말은 뭐냐면은 GDP 우리나라가 2천조 정도의 규모의 경제인데 국가 채무 나라 빚이 갚아야 될 국가 채무가 40% 정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그게 점점점 늘어날 예정이야. 어떻게 생각해? 위험한 거야, 안 위험한 거야? 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부채도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마냥 늘어나는 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 생각. 그지?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나라 살림과 가정 살림을 똑같이 생각하면 절대 안 돼. 가정 살림은 사실은 빚이 많으면 안 좋잖아. 빚이 많으면 이자가 나가고 힘들잖아. 근데 나라 살림은 완전히 빚이 없는 건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실제로 봐라. 한국의 국가 채무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채무가 없는 굉장히 건전한 재정을 했던 나라야. 그래서 한국은 사실은 IMF가 오기 전에 국가 채무가 거의 10% 미만이었던 나라야. 95년대 8%밖에 안 됐어. 물론 이때 이렇게 국가 채무가 적었기 때문에 IMF가 1997년도에 왔는데 그때 IMF를 효과적으로 극복했어. 국가 채무가 적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국가 채무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서 오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스페인 같은 그런 나라들 혹은 아르헨티나 같이 국가 이제 디폴트 선언하잖아. 그런 나라들 가끔 보면은 배째 나 우리나라 돈 못 갚겠어. 국제 채무자들 국제 시장에 향해서 채무자들한테 역시 채무자라는 건 뭐냐면은 국제 자본들 있잖아. 미국 자본이라든지 혹은 유럽 자본들 돈을 빌려준단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는 가끔 가다가 나 돈 못 갚아. 나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제 힘들어서 돈 못 갚아. 백제 막 이런단 말이야. 이런 나라 이제 등장해. 근데 한국도 IMF 외환위기 때 그런 순간이 왔는데 한국은 그러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때 국가 채무가 적었기 때문에. 한국은 IMF를 잘 극복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국가 채무가 낮았던 거야. 그리고 그 이후에 점점 채무가 늘어난 건 사실이야.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난 것도 사실이야. 그래서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위험해 사실은. 위험한 건 맞는데 국제적 수준을 보면은 한국은 여전히 국가 채무가 많지 않은 나라야. 그죠? OECD 평균이 109%야. 109%가 뭐냐면은 그 나라의 GDP, 그 나라가 한 해 동안 생산하는 양, 우리나라는 2,000조지. 2,000조 정도로 생산하는데 2,000 정도가 빚이라는 것과 똑같아. 일본 같은 경우는 놀랍게도 국가 채무가 224%야. 224%란 건 뭐야? 자기네 GDP보다 빚이 2배란 뜻이야. 우리 따지면 우리 집 재산이 아파트값 내 소득 다 합쳐서 아파트값 이런 거 다 합쳐서 10억인데 빚이 20억이란 뜻이죠. 일본은 어떻게 버틸까? 국가 채무가 200%가 넘는데 어떻게 일본은 버틸까? 신규환 씨, 고학년이니까 물어볼게. 일본은 국가 채무가 일본은 이제 30년 동안 불황을 겪어왔잖아. 네네. 그러니까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났어. 우리로 따지면 개인으로 따지면은 빚이 200%면 못 살잖아. 그죠? 일본은 어떻게 버틸까? 일본은 왜 안 망했을까? 일단 그 국채가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좀 부담이 적은 것도 있고 좀 어떻게 좀 일본의 어떤 위상이나 좀 이런 걸로 이제 돈을 이제 좀 돌려막기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비슷해. 그리고 일본의 국채는 일본 사람들이 많이 샀어. 일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 채권자들이 국민들이니까 국민들이 해외 투자자처럼 막 박탈하지 않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국가 채무가 그러니까 아까 했듯이 예산이라는 게 코로나처럼 갑작스러운 상황이 오면은 정부가 균형 재정의 원칙을 깨야 될 순간이 있어. 왜냐하면 균형 재정 우리는 절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국가. 우리는 예산안으로만 계획한 예산만 써. 이러면 경기가 더 악화된단 말이야. 그때는 적극적인 재정을 써가지고 적자 재정하는 거지. 그래서 그 민간의 감소분을 정부가 나서서 살려줘야 돼. 그래야 경기가 살았을 때 오히려 세금으로 들어올 거 아니겠어. 그죠?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국가재정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긴 하지만은 국가의 예산 활동을 재무 활동을 마치 가정 살림처럼 빚을 절대 내지 않아. 이런 원칙이 하는 것도 옳은 건 아니야. 적절하게 국가 채무 적자 재정을 하면서 경기를 살리는 것도 예산의 역할이거든. 그렇잖아. 근데 문제는 한국은 위험하긴 위험해. 왜냐면은 지금 2018년도 때 이제 올해는 한 40%가 됐어. 40% 올해 내가 알기로는 한 43%가 국가 채무인데 한국은 왜 위험하냐면은 저출산 고령화인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봐라. 고령화가 가면은 점점 나이 든 사람들이 써야 될 어떤 복지 비용이라든지 혹은 어떤 의료 비용들이 더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국가가 써야 될 돈이 많아져. 지출이 많아진단 말이야. 근데 저출산이야. 저출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생산 가능 인구. 여러분처럼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여러분들 생산 가능 인구들은 누구냐면은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야. 실제로 소득 활동을 하거나 생산 활동에 참여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야. 그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봐. 돈 쓰는 사람들은 많아져. 나이가 들어가지고 세금 안 내고 돈 쓰는 사람들은 많아져. 근데 세금 내는 사람들은 점점 적어져. 작년도에 출산 인구가 30만 명이 안 돼. 자기네들은 아마 40만 명 정도 태어났을 때 인구였을 거야. 나는 옛날 사람처럼 느껴지면은 나는 70년대 사람인데 내가 태어날 때는 인구가 우리 출생률은 100만 명이었어. 110만 명 태어났었어. 근데 자기랑 나사랑 세대 사이가 한 세대가 나잖아. 자기는 40만 명 태어나는 세대란 말이야. 나는 110만 명 태어나는 세대고. 4분의 1, 한 3분의 1을 줄어들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 후배 세대들은 지금 작년에 태어난 애들은 30만 명이 아니라 27만 명이 태어났단 말이야. 그죠?
그죠? 점점 태어난 애들이 줄었다는 건 뭐냐면 세금 내는 사람들이 그만큼 적다는 거야. 그지? 그럼 어떻게 될까? 나라가 점점 쓸 돈은 많아지는데 세금은 적어. 세금 낼 사람이 적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세출은 많아지는데 세입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야. 점점점 그 부족분이 뭐로 발생할까? 부족분은 국가는 국채를 발행하는 거야. 우리로 따지면 이제 채용 보조, 그러니까 돈 빌려달라고 그 채무를 발행하는 거야. 증서를 발행하는 거야. 그만큼 부채로 발생하는 거죠. 그 부족분이.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게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한국에서 굉장히 위험한 나라야. 이 뭐랄까 재정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게 예상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이 조금 이 국가 채무 비율 증가 속도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빠른 나라야 지금. 그리고 앞으로 이 증가 속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이 얘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잠깐 쉬었다 하죠. 잠깐 쉬었다 하는데 지금까지 한 얘기 중에서 조금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현서윤 씨, 오늘 국가 예산 이런 거 하는 방법 하는 것에 대해 잠깐 얘기했는데 뭐 궁금한 거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얘기할게. 언제까지 쉬냐면은 1시 10분까지 쉬었다가 다시 만나죠. 오케이? 오케이. 이게 재무행정이라는 게 굉장히 범위가 다양해서 그러니까 한 시간에 하는 거는 무리고 역시 어디나 무리고 자기들의 흥미를 가질 만하게 그래서 2학년 때 올라가서 관심 갖고 배울 수 있을 정도의 얘기만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얘기는 이제 정부의 재정 혹은 뭐 예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기능을 하고 뭐 어떤 전체적인 어떤 게 있다 이런 것 조세 수입과 재정 지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제 예산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의회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거의 일치해. 그래서 의회가 사실 예산권을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역사를 좀 얘기해 볼게. 20세기 이후 그러니까 근대 이후의 역사는 사실은 재정위기의 역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재정위기 여기 보면은 19세기 초반부터 최근에 20세기 최근까지 있었던 국가 재정 위기를 쭉 정리해 놓은 거야. 대개는 뭐야? 대개는 전쟁 비용이지. 전쟁 비용. 영국이 나폴레옹과 전쟁할 때 이때 소득세를 처음 개발했다 그랬잖아. 발명했다 그랬잖아. 그때 전쟁을 치르면 막대한 전쟁 비용이 들잖아.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국민에게 세금을 추출해서 쓰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 그러면 그 부족분만큼 돈이 필요한데 그 부족분만큼 빚을 져 어디 있어 나라에서. 당시에는 영국의 로스차일드라는 금융가한테 돈을 빌렸다고 알려져 있어. 그죠? 이렇게 돈을 빌려. 그러니까 이게 부채로 쌓이는 거야. 이런 게 재정 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정부가 빚을 많이 지는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채무 비중이 200%라는 거야.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그리스 같은 나라. 그리스 같은 나라는 이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잖아. 그리고 이 나라도 복지 지출이 원래 많은 나라야. 복지 지출이 많은 나라인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국가 채무 비율이 거의 200%까지 올라가 이때도. 그러면서 위기가 발생해. 그래서 주기적으로 나라들이 재정 위기가 발생하는 거야. 재정 위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균형이 안 맞는 거야. 조세 수입과 재정 지출 간의 균형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대개는 이제 지출이 수입보다 많지. 그래서 계속 빚을 지다가 이게 어떤 한계선을 넘어서는 지점이 재정 위기야. 이 재정 위기가 오는데 재정 위기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첫 번째, 국가 채무가 늘어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국가 채무라는 건 결국은 이제 국가가 써야 될 때가 갖고 있는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보다 쓸 돈이 많은 것서 계속 빚을 빌리는 국제 투자자로부터 빚을 빌리는 거야. 빚을 내는 거 아니겠어? 지금 따지면 달러를 빌리는 거야. 달러 빌리면은 계속 그 나라의 신용도가 떨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국제 투자자들이 저 나라는 점점 빚이 많아서 나중에 이자도 못 갚고 원금도 못 갚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 위험 수지를 표현해 주는 게 그게 이자율이라는 표현. 이게 이자율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채가 뉴욕 증시라든지 혹은 도쿄 증시 같은 데 가서 위험이 크니까 이 국채를 샀을 때 빚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위험이
이자율로 표현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신용도가 좋은 나라의 이자율은 낮고 만약에 빚이 많은 나라의 이자율이 높아지는 거지. 그러니까 신용률이 떨어지면 국채가 이자율이 높아져. 그러면 점점점 이자율이 높아지면 더 이상 국채 발행이 어려워지는 거지. 왜냐하면 저 나라는 빚을 못 갚을 것 같아. 그러면 국채를 발행해도 그 국채를 사가는 투자자들이 없을 거 아니겠어? 그러면 결국은 재정 위기가 오는 거죠. 대표적인 나라가 점점 심해져서 못한 나라가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 러시아 같은 나라도 옛날에. 우리 못 갚겠어. 나 이제 배째려면 배째, 뭐 우리나라 가져가려면 가져가, 빚 못 갚아. 이런 정기적으로 이제 배째는 나라에 나오는 거죠. 그죠? 한국도 배째일 뻔했는데 IMF한테 그 차관을 빌려가지고 돈을 빌려서 그 갚은 이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1차 대전 이후로 독일에서 어마무시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어. 무슨 말인가 이런 거야. 자기들 한번 생각해봐라. 국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국가가 그냥 돈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국가가 돈이 없으면 그냥 돈 찍어내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독일이 그렇게 했어. 1차 대전이 일어난 다음에 독일 2제국이 몰락하죠. 그리고 이제 패전국으로서 이제 경제를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히틀러 등장하기 전이야. 하는데 그때 독일 은행이 독일 중앙은행이 화폐를 무제한대로 발행한 거야. 왜냐면 당장 쓸 돈이 필요하니까 화폐를 계속 찍어내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초인플레이션, 슈퍼인플레이션, 울트라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쪽 그림 봐봐. 이건 뭐냐면은 어떤 여성이 땔감을 사는 돈보다 그 땔감을 사는 지폐를 태우는 게 더 싸다고 생각해서 땔감을 태우는 거야. 그리고 종이 조각이 돼가지고 지폐들이 종이 조각이 돼가지고 그냥 쓰레기로 쓸어 담는 거야. 그죠? 이런 초인플레이션이야. 그래서 이게 히틀러가 집권하게 되는 어떤 이유 중에 하나야. 그죠? 이거는 약간 복잡한 얘기다. 왜 국가가 지폐를 그냥 화폐를 발행하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야. 최근에는 기축통화국일 경우에, 즉 달러라든지 유로라든지 엔화 같은 거를 발행하는 나라들은 인플레이션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어. 이런 이론도 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환위기,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미국이 어떻게 대응했지? 무제한적으로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이른바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독일식으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야 되는데 사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거든. 그래서 약간 요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건 좀 복잡한 얘기야. 어쨌든 독일은 그때 무제한적으로 이 지폐를 마르크화를 발행하면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또 독일은행은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민감해. 그래서 독일은행은 지금 또 이때의 역사적 경험 때문에 재정 적자를 거의 하지 않는 나라야. 그러니까 국채를 거의 발생하지 않아. 발행시키지 않아. 그래서 독일의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범위를 꼭 3% 안으로 딱 맞춰. 거의 균형 재정을 하는 나라야. 이때 역사적 경험 때문에. 세 번째는 이제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것도 복잡한 경제 문제인데 이 구축 효과라고 하는 건데 금리가 높아지잖아. 그러니까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금리가 높아져요. 금리가 높아지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기업이라든지 개인들이 돈을 빌렸을 때 이자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이 자체가 경제를 악화시키는 효과가 발생해요. 구축 효과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어. 네 번째는 실제로 이 재정 적자 때문에 혁명들이 막 일어나. 실제로 프랑스 혁명도 부르보 왕조의 재정 적자로 발생한 혁명이거든. 여러분 알다시피 부르보 왕조들이 원래 이제 루이 16세가 산부인하는 걸 소집하지 않다가 재정 적자가 발생하니까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산부인하는 걸 소집해. 그게 프랑스식의 의회죠. 그러니까 사제와 귀족과 시민 계급으로 결합되는데 소집하는데 그때 시민 계급들이 뭐야? 우리가 요구할 때는 한 번도 의회 소집하지 않다가 자기 돈 떨어지니까 지금 의회 소집한 거야? 안 돼. 그때가 이제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산부의 중에 시민들이 다시 이 국민 공회를 따로 만들면서 이제 시작된 게 프랑스 혁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재정 위기들은 그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위기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재정 위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은 세금 문제랑 연결되니까. 실제로 의회가 발생한 것도 세금 문제야.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건 이제 프랑스 3부회 때 얘기고
프랑스 혁명을 야기시켰던 얘기고, 이게 그때 얘기했던 마그나 카타라는 그림이죠. 12세기 때 이때 조랑이라는 사람인데, 조랑도 그때 전쟁 비용, 전쟁을 해야 되는데, 잉글랜드에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면 그때 세금을 누구한테 걷었냐면은 귀족들, 영주들한테 걷었어. 근데 영주가 짜증나는 거야. 아니, 전쟁 지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놓고 전쟁 그 비용을 왜 우리한테 내라 그래? 자기의 전쟁이면서. 그래가지고 귀족들이 힘을 뭉쳐가지고 왕을 협박한 거지. 어떻게 협박했을까? 절대 세금을 걷을 때 우리 귀족들의 동의가 없으면 세금을 걷지 못한다는 약속을 서명을 하도록 한 거야. 그게 바로 이 마그나 카타야. 마그나 카타. 그러니까 존 왕이 그때 서명한 건 뭐냐면은, 내가 왕이 세금을 거둘 때는 반드시 귀족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서약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죠?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기초 문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뭉쳤던 귀족들의 모임, 존 왕을 협박했던 그 모임이 바로 영국에서 의회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회 예산권,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 자체는 의회에 있어. 의회에. 이 역사적 전통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나라나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예산을 결정하는 권한은 모두 의회에 있는 거야. 이런 역사적 전통 때문에. 그죠? 그래서 예산 과정론은 결국은 의회의 권한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런 마그나 카타, 이 존왕 시절의 이 마그나 카타의 이 전통 때문에. 영국에서 의회가 이런 귀족의 모임, 왕권에 대항해서 생겨난 게 영국의 의회거든. 그리고 그 의회는 전통적으로 예산권을 갖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의회 제도가 각국의 근대 이후로 각국에 퍼지면서 의회가 있는 국가들은 모두 예산권을 갖고 있는 거야. 실제 우리나라도 헌법 54조를 보면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는 규정이 있어. 그러니까 예산안을 의회가 갖는 거야. 근데 이 문장도 있다.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까지 이를 의결한다. 회계연도가 1월 1일이거든. 1월 1일이야. 그러면은 그걸 역순으로 해보면은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는 언제냐면은 9월 1일이야. 그러니까 전년도 9월 1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내야 돼, 정부가. 그리고 회계연도 30일 전이 언제냐면 12월 2일이야. 12월 2일까지 국회는 의결해야 돼. 잘 생각해봐라. 1번 조항은 헌법 54조 제1항은 국회의 권한이야. 국회의 권한은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한다고 돼 있어. 그치? 두 번째는 정부의 권한이야. 정부는 이때 행정부의 때는.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한다고 돼 있어. 그치? 뭔가 좀 약간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얘기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예산 권한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때 세 가지 권한을 갖고 있다는 뜻이야. 첫 번째는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권한이 있어야겠죠. 예산을 권한을 갖고 있으려면. 그게 편성권이야. 편성권인데 그 편성권은 행정부가 갖고 있어. 54조 2항에 근거해서. 그죠? 그러면 그 편성한 것을 회계연도 90일까지 국회에 제출해. 그러면 국회가 그것을 회계연도 30일 전까지 의결한단 말이야. 심의결해. 그러면 정부가 편성한 그 예산안을 의회는 심의한다는 건 뭐야? 그 예산안이 잘 짜져 있는지, 쓸 때 제대로 쓰도록 했는지 잘 짜 있는지를 검사한다는 뜻이야. 이 권한은 의회에 있어. 세 번째, 그렇게 심의한 다음에 오케이, 이거는 그냥 내년도 예산이 되겠어. 이 짜는 거, 결정하는 거, 이게 이제 의결권인데,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예산권을 갖고 있다. 이 마그나 카타에서 출발한 의회의 예산권이라는 거는 세 개의 권한으로 나눠 있는데, 세 개의 권한은 편성권과 심의권과 의결권이 세 개로 나눠 있는데, 지금 의회는 편성권은 행정부가 갖고 있고 심의권과 의결권만 갖고 있는 체제야. 지금 편성권은
정부로 넘겼어. 행정부로. 근데 생각해봐라. 원래 예산권을 갖고 있으려면은 예산을 짜는 권한, 그것을 검사하는 권한, 심의지. 그리고 그것을 결정하는 권한이 모두 있어야 되는데 편성권은 행정부가 갖고 갔어. 왜 그랬을까? 역시 고학번한테 물어볼게. 기환 씨, 신기환 씨. 고학번에 자주 물어보는 거야. 네네. 예산권은 원래 역사적으로 의회의 권한이야. 근데 예산권은 세 개의 권한으로 나눠지거든. 편성권, 심의권, 의결권인데 편성권만 행정부로 줘버렸어. 왜 그랬을까? 행정부의 권력의 독점을 막기 위해서 이제 국회가 이렇게 좀 감시하고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건 맞는데 거꾸로 얘기했어. 원래는 의회 권한인데 편성권을 행정부에 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 원래 의회가 이 세 권한을 다 갖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어. 예산권 다 갖고 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편성권을 행정부에 띄워준 거야. 기환 씨가 말한 거랑 거꾸로. 왜 그랬을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행정국가 현상과 관련이 있어. 이런 거야. 미국 의회를 예를 들면 좋은데 미국은 원래 예산권을 의회가 갖고 있었어. 미국은 이제 대통령부, 행정부와 의회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나눠져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의회가 다 갖고 있었어. 이 얘기 뭐냐면은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의회가 편성도 하고 심의도 하고 의결도 다 했어. 근데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냐면은 이런 거지.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435명이야. 하원이. 근데 국회의원들은 여러분 알다시피 2년마다 새로 뽑히는 사람들이야. 그죠?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은 또 이것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막 정치도 하고 지역구도 가서 해야 돼. 근데 예산 편성은 굉장히 복잡한 일이야. 그리고 미국이란 국가가 점점 확대돼. 점점 나라 일이 복잡해지는데 국회의원들이 그거 예산 짜고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지선 씨. 네. 예산이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인데 국회의원들이 2년마다 갈아치는 국회의원들이 그거 짜고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못 짜. 점점 국가가 하는 일이 많아져 복잡해지면서 이른바 전문성의 문제에 부딪히는 거야. 예산을 짜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예산을 짜야 되는데 도저히 이거를 짤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권한을 행정부에 넘겨. 그게 1921년에 미국의 예산회계법이라는 거야. 그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핵심 내용은 뭐냐면은 의회가 갖고 있던 편성권, 예산의 편성권을 행정부에 준다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행정부의 권한이 점점 더 세지는 거죠. 왜냐? 생각해봐라. 예산의 핵심은 결국은 어떻게 짜냐는 문제인데 그 짜는 것을 행정부가 맡기 시작하면은 결국은 예산 기능의 안고라고 할 수 있는 코어라고 하는 게 행정부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점점 행정부의 권한이 더 세지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 생각해봐. 행정부, 정부는 공무원들이 있는 조직이야. 이때 공무원들은 예산만 죽을 때까지 하는 사람들이 그냥 붙박이로 있는 데야. 직업 공무원들이 들어올 때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퇴직할 때까지 예산만 들여다보고 살아. 국회의원들을 이쪽 의회는 선거도 해야 되고 하다가 어느 데 낙선하기도 하고 또 바빠. 뭐 어떤 일 때문에 바빠. 편성할 능력이 없게 이른바 전문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근대 국가의 기능이 강화되고 행정국가가 되면서 모르겠다. 이제 우리 중요한 권한인데 이 권한은 그냥 행정부가 가고 우리는 그냥 니네가 짠 거 심의하고 그냥 결정만 할게. 이렇게 나눠진 거죠. 이런 역사적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맥락이 있다. 그래서 지금 현대는 예산 과정을 이렇게 쪼개놓는 거야. 편성권을 행정부가 주고 심의 의결만 하는 거야. 지금 의회는. 그래서 한국도 똑같아. 한국도 편성 기능을 행정부가 갖고 갔어. 그래서 1조는 국회가 심의와 확정, 심의와 의결만 하고 2조는 정부가 편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예산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 올해 예산은 올해를 이거잖아.
올해 예산은 2020년도 예산은 2021년도 예산은 2020년 전에 짜게 돼 있어. 그죠? 그럼 어떻게 돼? 1월 1일 날 딱 되면 행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해. 이 얘기는 어떻게 짜냐면은 행정부가 나연 씨. 네. 행정부 중에서 예산 짜는 부서가 어디야? 기획재정부 안에 네. 기획재정부야. 기획재정부가 1월 1일가 되면 작년도 1월 1일 날 각 부처에다가 공문을 쫙 뿌려. 어떻게 뿌리냐면은 내년도 2021년도 올해지. 올해 예산 짜야 되니까 각 부처에서 필요한 예산을 다 올리세요 하고 딱 뿌려. 그러면은 그걸 5월 달에 다 수집을 해. 그리고 그걸 조정을 하는 거야. 막. 각 부처는 예산을 쭉 올리면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그걸 막 조정을 해. 조정을 해가지고 5월 달부터 9월 달까지 예산을 편성을 해. 그러면 9월 1일 날 그렇게 짠 예산을 국회에 넘겨. 이게 헌법상 이렇게 돼 있잖아. 회계연도 90일 전까지 올리도록 돼 있잖아. 그러면 9월 1일 날 국회 딱 넘겨. 그럼 국회는 그때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거야.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돼. 그럼 국회가 그때부터 심의를 시작해. 어떻게 심의를 하냐면은 국회가 상임위별로 쪼개져 있잖아. 상임위는 국회가 정부 조직과 상응하게 이렇게 쪼개놓은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재위, 뭐 방통위, 아니 방통위가 아니라 뭐 보건위, 무슨 뭐 이렇게 정부가 12개 정도의 상임위로 쪼개져 있어. 그러면 각 부서의 예산을 상임위가 들여다봐. 막 들여다보는 거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결위가 결정을 해. 그리고 심의가 끝난 다음에 12월 2일을 마지노선으로, 이것도 헌법에 근거해서 30일 전까지 확정을 딱 해.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예산을 확정을 딱 해. 그러면 그게 예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산안과 예산은 다른 개념이야. 예산안은 뭐냐면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야. 국회 심의 의결이 결정돼서 본회의가 통과된 게 예산이야. 그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예산 또 법률에 준해. 그래서 예산안은 빌이라고 부르고 예산은 액트라고 불러. 그거는 이제 국회 심의 결정을 거쳤냐 안 거쳤냐지. 그러면은 내년도 예산이 12월 2일 날 딱 결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올해 1월 1일이 되면 그걸 집행하기 시작해. 각 부처가 자기 예산을 받아가지고 555, 오늘 아까 말했던 555조. 막 쓰는 거야. 그리고 올해가 끝나. 그러면은 돈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잖아. 계획대로 예산안대로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를 검사를 해야 되잖아. 그게 바로 회계결산이라는 거야. 회계결산은 어디서 하냐면은 국회의 감사원이 해. 감사원이. 우리나라 국회 감사원이 하는 기능이 두 개야. 하나는 직무감찰. 직무감찰은 뭐냐면은 공무원들이 비리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를 감사하는 거야. 감사원이. 감사원 어딘지 알죠? 청와대 옆에 있어. 저쪽 안국동 가면 있단 말이야.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은 회계감사야. 즉 정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검사하는 거야. 회계를 보는 거야. 쭉 이렇게. 그러니까 말로 장부를 펴놓고 쓴 돈과 안 쓴 거 지출 내역서가 쭉 비교해 보는 거야. 그거를 5월 5일까지 맞춰. 5월 30일까지 맞춰. 그러면 그 감사보고서를 쓴 다음에 그거를 국회로 넘기는 거야. 다시. 국회가 그러면 감사보고서 받아보고 오케이. 2020년 예산은 끝난 거야. 이렇게. 어떻게 돼? 예산 과정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2년 반이 걸리죠? 2년 반. 그죠? 올해 예산은 작년도 1월 1일 날 짜기 시작해가지고 1년 걸리죠. 이때 짜는 것만 1년 걸리죠. 쓰는데 1년 걸리죠. 감사하는데 5개월 걸리죠. 그러니까 한 번에 예산이 도는 데는 총 2년 5개월이 걸리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치면은 올해 예산은 작년 1월 1일부터 짜기 시작해서 올해 쓰는 거야. 그죠? 올해 예산을 예를 들면은 2020년도 1월 1일부터 짜서 국회 심의까지 작년도에 1년이 걸리고 그거를 올해 1년 동안 쓰고 그러면 올해 쓴 예산을 내년 2022년 5월 30일까지 회계검사를 마쳐. 그러니까 편성을 해서 회계검사까지 하는데 딱 2년 5개월 걸리는 거야. 그죠? 이런 게 예산을 움직인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현대 예산에서 중요한 거는 편성권이 행정부로 넘어갔다는 현상이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고, 그리고 2년 5개월 걸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에요. 이거는 예산을 쓰는 쪽과 예산을 편성하는 쪽이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짜는 쪽은, 결정하는 쪽은 의회에 기본적으로 있고 쓰는 쪽은 행정부에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 한번 잠깐 볼까? 이거는 예산을 편성하는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고 나 동영상 잘못 갖고 왔다. 어쨌든 원래는 기재부가 예산 어떻게 편성하는지 그거 동영상에 있었는데 잘못 갖고 온 것 같다. 어쨌든 이렇다. 그래서 일정을 봐봐. 이거는 헌법상 정해진 일정이야. 아까 이제 어떻게 돼 있었지? 국회가 예산 심의를 하고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을 편성하고 회계연도 90일까지, 회계연도 30일까지 확정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의 일정으로 이렇게 돼 있어. 행정부가 아까 요거를 2년 5개월 걸리는 과정을 그림을 일정으로 표시한 거야. 행정부가 1월 1일부터 예산을 짜기 시작해. 그러면 헌법에 근거해서 9월 3일까지 회계연도 개시 1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돼. 이게 행정부 예산 편성이야. 그죠? 그러면은 의회가 이때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니까 정기국회 시간에 심의 의결을 해야 돼. 의결을 요때 하는 거지. 12월 2일까지 심의 의결을 마쳐야 돼. 그죠? 이게 헌법에 근거해서. 그러면은 정부가 그걸 쓰는 거야, 이제 이게 이제 집행하는 거죠. 그러면 요 돈을 다 쓰면은 내년도 5월 20일까지 감사원에서 결산보고를 해. 결산보고를 하는 거지. 그럼 이게 딱 끝나는 거야. 하나의 회견도 끝나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우리나라의 예산 과정이라는 거죠. 국회 예산 심의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돼 있다. 요 과정. 예산 심의를 어떻게 하느냐. 편성은 기재부가 딱 중심이 돼서 하고 있어. 이때 되면은 1월 1일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기재부가 각 부처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내년도 니들 부서가 필요한 예산들 다 올려봐 이렇게 다 올린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기재부가 조정을 해. 이 예산 니네 이거 부서 이거 말도 안 돼 잘라. 이 예산 니들 오케이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기재부 예산실의 권한이 굉장히 세. 그래서 그것들을 확정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부 예산 편성할 때 그 컨트롤 타워는 기재부가 갖고 있어. 기재부의 파워는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야. 예산에. 왜냐하면 정부 일은 결국은 예산에서 나오는 건데 그 기능을 기재부가 갖고 있으니까 기재부의 권한이 세겠지. 그럼 국회는 그러면 그거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완성한 거를 국회가 심의 의결하는데 국회에서는 어떻게 심의 의결하냐면은 기본적으로 2단계로 돼 있어. 무슨 얘기냐면은 기본적으로 정부 부처의 상응해서 상임위를 만들잖아. 12개의 상임위를 만들어. 그러면 상임위별로 그거를 다 예비 심사를 해. 니네 정부 보건복지부 내년에 이렇게 예산 짰는데 내가 보니까 이건 좋아 나빠 막 이런 얘기 막 해. 막 한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 짤 때 국회의원들이 하니까 쪽지 예산 같은 걸 한단 말이야. 황인성 씨, 쪽지 예산 들어봤어? 아니요. 쪽지 예산이라는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습니다. 쪽지 예산 내가 좀 더 얘기해 줄게. 상임위별로 그러니까 국회와 국회 상임위와 정부 부처가 1대1로 대응해가지고 이 부처의 예산을 심의를 막 해. 이 과정에서 이제 적정한지도 판단하지만은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잖아. 정치인이니까 예산이 그것이 함정인가 아닌가 적정한가뿐만 아니라 자기의 정치적 이득을 반영을 해. 그러니까 지역구의 예산을 반영하는 거지. 그게 바로 쪽지 예산인데 그걸 한번 잠깐 봐봐. 이게 이 동영상이야. 이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걸 한단 말이지. 아버진 SBS 데이터 저널리즘 팀 마보 작침과 비디오 모브가 국회 예산심사회의록 4,700장을 한 장 한 장 다 읽어봤습니다. 이미 끝난 일을 굳이 들추어내는 건 예산안 심사는 올해도 계속되고
그 돈을 내는 건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국가예산은 곧 세금이다. 시민이 허투루 벌어서 낸 돈이 아닌 만큼 이 돈을 쓰려면 심사도 허투루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예산을 심사한 국회 회의록 4,700여 장을 다 살펴봤다. 그 결과 우리는 묻게 된다. 의원님, 예산 심사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지난해 11월 13일 국회 운영위 예산심사소위 회의록. 이거는 2017년도니까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얘기야. 배정해달란 단체는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입니다. 물론 국회 사무처는 의원들이 만든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지만 그 단체가 등록된 지 3년이 돼야 한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태권도연맹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결국 예산 소위는 의원 태권도연맹에 1억 1천만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저희 임금도 강제하시면 안 되잖아요. 안 할 거예요. 예산을 따낸 후 연맹활동차 해외 일정에 나서는 의원 태권도연맹 총재 이동섭 의원. 안녕하세요. 의원님이 저를 너무 안 만나주셔가지고. 너무 무리한 거예요. 저희가요? 저희 의원실을 거쳐서 공식 인터뷰를 몇 번씩 요청드렸는데 절차는 지킬 만큼 지킨 것 같은데. 근데 원래 국회에서 보조금 지급할 때는 그 등록 법인이 3년 동안 활동을 한 실적을 바탕으로 지급이 근데 되는 거예요. 그게요. 나는 잘 몰랐는데 3년 2분간에 6개월인간에 끝까지 필요한 애국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해야죠. 그러니까 국익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 애국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 가져. 국회 사무처는 예산안이 통과된 지 정확히 이틀 뒤 보조금 지급 지침을 완화해 제한기간 3년을 없앴습니다. 이번엔 2017년 11월 16일 국회 교육문화위 예산심사 소위 회의록입니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도 예산 확보를 강하게 주장했던 이종배 의원을 찾아서 충주에 왔습니다. 서울에서 만날 수 없어 지역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헛걸음. 전화와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 SBS 비디오 보그 팀인데요. 저희가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이 자리는 아니잖아요. 어디 따로 있는데 연락을 안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시간을 따로 얘기 드릴 테니까 좀 지금은 아니잖아요. 신년 인사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지만 의원님 신년회 인사를 마치셨어요? 별 문제도 없으니까 연락을 드릴게요. 결국 의원 대신 보좌관이 연락해와 지역 주민을 위한 일이었고 여야 다른 의원들도 사업에 찬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종 확정된 예산에 국립자가 빠진 채 무해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 환경노동위 예산심사소위 회의록입니다. 서울시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한 예산 836억 원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서울시 이것은 매년 이렇게 지원했었나요? 신규입니다. 신규. 서울시 건상시 보류에 놓지요. 나중에 다시 한번 논의하지요. 그런데 이 예산은 법적 문제가 있습니다.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지자체부터 예산을 투입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지원 대상에 광역시까지 맞거든요. 특별시는 없어요. 그래서 정부안은 안 넘어가는데 국회에서 담은 거예요. 한정혜 의원의 지역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시행령을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닙니까? 시행령을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시급성 여부를 따져서 국회에서 요청을 했고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세요. 이런 방식이. 보조금법
법 시행령을 고치는 게 맞고요. 예산 짜내는 게 먼저고 법은 고치면 되지 않느냐는 식입니다. 결국 서울시에 800억 원대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정부 원안에 편성됐던 포항 51억, 고양 49억, 제주 33억 원대의 하수 처리장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처럼 공개된 국회 회의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예산도 있지만 회의록에도 없이 편성된 예산도 51건에 이릅니다. 또 회의록에서는 증액 또는 감액한다, 보류한다고 해놓고선 결론이 바뀐 사업까지 합치면 117건이나 됩니다.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찾기 어려운 예산들. 오늘 이렇게라도 묻지 않으면 내년 예산 심사도 올해처럼 될 겁니다. 의원님들, 예산 심사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런 거야. 이거는 2017년도니까 2018년도 예산안을 짤 때 있었던 문제야. 봐봐. 우리가 현대 국가가 들어오면서 어떤 이유 때문에, 전문성 때문에 이 편성안을 정부로 넘겼어. 그러면 의회 역할은 뭐냐면은 심의 의결하는 거니까 정부의 예산 권한, 편성안을 감독하고 감시하는, 이른바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의회 행정부 감시는 두 번에 일어나지. 첫 번째, 행정부가 짠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두 번째, 행정부가 집행한 것을 감사하면서, 예산 감사를 하면서 다시 두 번째 견제를 하는데, 오늘 보여준 동영상은 정부랑 행정부, 의회가 짜고 사실은 의원들도 자신의 이익을 차린다는 거잖아. 그치? 이게 뭐냐면은 국민의 세금이 예산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근데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게 의회 역할인데, 의회도 사실은 행정부랑 손잡고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자기의 당선과 유리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현상들인 거죠. 그죠? 의회도 사실은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이 있어. 어떤 장치냐면은, 혹시 예결이라는 거 들어봤어? 예결이? 윤성욱 씨. 윤성욱 씨. 윤성욱 씨. 네, 교수님. 예결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국회 예결이라는 얘기 들어봤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예결위는 예산결산위원회야. 그러니까 국회의 상임위는 정부 부처에 대응해서 그러니까 국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쪼개져 있는 거야. 그럼 생각해봐라. 이 상임위별로 정부 부처의 예산을 심의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들을 다 심의해서 이걸 다 모으면 점점 예산이 늘어나겠지. 왜냐하면은 상임위는 결국은 자기가 감독하는 정부 부처랑 짝짝꿍을 할 테니까. 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예산만, 어떤 상임위처럼 어떤 부서랑 연관없이 예산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상임위를 만들어 놨어. 그게 바로 예산결산위원회야. 예결위라고 부르는 거야. 이 예결위는 상임위가 심의한 결과를 다시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시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왜 2단계로 만들어 놨냐면은 이 상임위가 예산 심의를 부실하게 막는 거를 막기 위해서 예산결산위를 따로 만들어 놓은 거야. 또 이중으로 만들어 놨어. 하지만은 잘 작동하지 않지. 어쨌든 우리 이런 구조가 돼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수업을 마칠게. 봐봐. 국회의 권한의 기본적인 권한은 행정부 견제야. 행정부 견제는 정책을 견제하는 걸 수도 있고, 행정부의 권한 행사를 견제하는 걸 수도 있고, 핵심은 예산을 견제하는 거야. 왜냐하면 행정부가 지금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첫 번째 행정부의 권한 중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권한이 있고 집행하는 권한이 있잖아. 그러니까 의회는 두 가지의 방향으로, 하나는 편성한 것에 대한 심의 의결 권한으로 견제를 하고, 집행한 것에 대해서 예산 결산의 방식으로 견제를 해. 그죠? 그리고 행정부가 점점점 권한이 강해지니까, 국가일이 커지면서 행정부 권한이 강해지잖아. 의회의 권한은, 가장 중요한 권한은 그 행정부의 권한을 견제하는 건데, 지금 우리 헌법은 그 견제 기능을 굉장히 약화시켜 놨다는 거야. 무슨 말인가 하면 이거지. 우리 헌법 57조 중에 이런 문장이 있어.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 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뭐냐면은, 국회는 예산권이 국회에 있다고 역사적으로 형성됐지만은, 국회는 정부가 짠 예산에 대해서 깎을 수는 있는데 증액은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은 오직 깎는 기능만 있고 증가는 못 시켜. 이 얘기 뭐냐면은 국회가 판단할 때 야, 내년도에 코로나 때문에 나라 경제가 힘들고 힘든 사람이 있으니까 기재부 이거 너무 이렇게만 하지 말고 좀 늘려. 이렇게 해도 국회가 얘기할 수 있잖아. 국회는 또 국민들과 밀접하니까 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 헌법상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야. 국회는 정부가 짠 예산을 깎을 수는 있지만은 증액시킬 수는 없어. 이거는 국회가 갖고 있는 예산권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할 수 있지. 더 나아가서는 행정부가 갖고 있는 예산 편성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심대하게 제약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헌법 개정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이 권한, 국회의 예산권을 더 강화하고 행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좀 더 견제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아. 어쨌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권은 의회의 권한이었지. 그리고 이런 예산권을 둘러싸고 의회가 발전해 왔어. 이 이유 때문에. 하지만 지금 현실을 까놓고 보면은 편성권이 일단 날아갔고 행정부로 날아갔고 그리고 국회의 견제권도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게 지금 우리 상황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회가 예산을 견제 잘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어. 보통 이 제출안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9월 1일 날 넘어오는 아니야. 행정부에서 넘어오는 아니야. 그러면 이제 12월 1일 날 정부가 수정하잖아. 그러면은 얼마나 감액했는가를 데이터를 볼 수 있잖아. 왜냐하면 국회는 감액만 하니까. 그 감액 비율이 거의 1%를 넘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이야? 정부가 짠 대로 거의 통과된다는 뜻이지. 그지? 그잖아. 국회 권한은 증액은 못해. 감액만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감액한 게 거의 1%를 못 넘어. 수정 비율이. 그잖아.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정부가 준 대로 국회는 그냥 통과시킨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의회가 정부의 예산 편성권에 대한 견제 기능이 거의 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거기다가 국회의원 자체의 예산에 대한 어떤 이해관계가 있잖아. 아까 봤던 그런 동영상.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예산을 막 행정부 압박해가지고 예산 좀 넣어줘. 우리 지역군대 도로 좀 깔아줘.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러면서 국민의 세금에 대한 어떤 감시 이런 게 허술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어쨌든 한 나라 예산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야. 결국은 국회와 행정부 간의 파워게임이지. 역학관계죠. 그래서 우리나라 예산은 행정부가 짜고 의회가 심의 의결하고 다시 행정부가 그걸 집행해서 국회가 심의하는 검사하는 이런 체제로 2년 5개월을 굴러가는 시스템이야. 된다. 그래서 뭐 오늘 굉장히 많아. 재무행정은 진짜 특히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그냥 수박 겉핥기만 한 거야. 그래서 오늘 얘기가 흥미롭고 좀 더 내가 자세히 알고 싶다고 하면은 2학년 때 재무행정 김성찬 교수님 강의 들으면 돼. 오케이? 질문 있어? 질문 한 사람만 좀 해보자. 문영민 씨 질문 한번 해봐. 문영민 씨. 지금은 딱히 없습니다. 없어? 정민 씨, 김정민 씨 질문 한번 해줘봐. 또 질문 없습니다. 우리나라 예산한 것에 대한 조금 전체적인 그림 같은 거는 좀 머릿속에 들어왔어? 정민 씨. 네, 오늘 설명해 주신 거는 이해됐는데 따로 복습을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이런 거 좀 알고 이제 신문 같은 거 보면 훨씬 잘 들어올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배보조 나랑 만나고 줌으로 만나고 다음 주는 그 종강 파티를 하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 지영 씨랑 현 씨가 얘기했던 그거를 좀 잘 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참여를 안 하면은 그냥 회전도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적절히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좀 편한 얘기를 좀 많이 해보자고. 오케이? 여기까지 수업 마치도록 하죠. 교수님. 응. 교수님, 그게 다름이 아니고요. 제가 3월 25일